열심히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집까지 있고 저축도 하고 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 뭐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갖다 믿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60대 이후에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의 소름 돋는 공통점들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60대 이후에 망한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에서 스마트팜과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퇴직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지 5년 이후에 첫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잡을 가져서 그 잡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퇴직 이후에 좀 더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먼저 퇴직 이후에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70대인데도 계단을 2칸씩 올라가고 허리도 곧게 펴 있고 걸음걸이도 보통 아장아장 걷는데 걸음걸이도 바르게 걷고 있고 심지어 50대보다 더 활기차게 활동하는 사람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처음 보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아마 체질이 좋을 거야. 그래서 유전이 좋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건 단순한 건강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70대에도 50대의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1시간의 루틴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하면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눈을 뜨자마자 이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아마 휴대폰 보시는 분 많을 겁니다. 뉴스다, 카톡이다, 유튜브다. 근데 그 순간부터 뇌는 이미 피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70대의 건강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눈을 뜨고 나서 최소 30분 동안은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뭘 대신하냐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조용히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서 몸 상태를 느낍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고 아마 여러분들 반문하실 텐데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첫 30분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자극을 줄일수록 하루 종일 피곤해지고요. 이때 여유를 주면 하루 종일 안정이 됩니다. 실제로 체력이 좋은 분들은 이 시간을 내 몸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무조건 움직입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습관처럼 움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막 운동을 해야지, 헬스장을 가야지. 그래서 결국은 못 합니다. 그런데 70대에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운동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서 30분을 걷는다든가 가볍게 뭐 팔을 올려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풀고 이런 걸 정도를 30분 정도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높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합니다. 운동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하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침에 움직이면 그날의 활동량들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안 움직이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아침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체력의 차이는 운동량이 아니라 하루 총 움직임의 차이라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를 대충 먹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드십니다. 대부분 다 귀찮아서 대충, 입맛이 없어서 대충, 커피 한 잔을 끝. 그런데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은 분들은 아침에 절대 가볍게 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따뜻한 음식, 또한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를 꼭 지킵니다. 예를 들어 계란, 두부, 생선같이 이렇게 단백질과 음식과 같이 따뜻한 국과 밥을 이걸 천천히 먹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대충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고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몸이 버텨줍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년층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침 식사가 탄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늦은 거 아닌가?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한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70대에도 바뀌는 게 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에도 50대의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 1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눈을 뜨고 바로 자극받지 않기, 몸을 깨우는 움직임을 만들기,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기, 이 3가지입니다. 이건 돈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하면 1년 뒤에 몸이 달라지고 3년 뒤에 삶이 달라지고 10년 뒤에 노후가 달라집니다. 노후의 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는 단 1시간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1시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70대에 건강하게 뛰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부럽다 생각하고 그 부러운 마음만 가지고서 살아가시는데요. 50대라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3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시작하게 되면 70대에도 여러분도 꿈에 그리고 있는 그 70대의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로 핸드폰 들지 마세요. 멍하게 생각을 갖다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시간들 30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의 움직임을 갖다가 가벼운 움직임을 갖다가 만드세요. 운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거대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살아난다는 걸 생각하셔서 두 번째 부분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멍하게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라도 좋습니다. 움직임을 만들겠다. 그래서 집 주변을 가볍게 걷는 거, 이 부분들 하십시오. 그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꼭 단백질과 같이 아침 식사를 갖다가 천천히 드시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 반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하루가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70대 이후에 삶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꼭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라면 10년 후에 건강하게 계단을 두세 단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한 70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당장에 시작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침에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저는 좀 많이 뜁니다. 6km 정도를 뛰어요. 그렇게 6km 정도 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셋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활성화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뭘 하냐면 와서 책을 갖다가 30페이지를 읽습니다. 이 책을 30페이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글쓰기를 2000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3시간 동안 5시부터 8시까지 제가 3시간 동안은 저는 이제 그걸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의 하이를 제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하고 나면 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5년 만에 어떻게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가 될 거냐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해서 하루에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으로서 3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5년 만에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의 삶이 70대 이후의 삶도 건강한 젊은이처럼 살아갈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이제 그 카페에서 100일 하이 챌린지라고 해서 100일 동안 1km를 달리고 10페이지를 책을 읽고 그리고 100자의 글쓰기를 하는 이런 그 하이 챌린지, 100일 하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후에 인생에는 완전한 전환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 간단한 소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퇴직하면은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퇴직해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이상하게 하루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으면 할 게 없고 돈을 쓰면 약간 불안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밥, TV 이 3가지만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돈 한 푼도 안 쓰면서도 하루 종일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 어떤지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일상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아 그분들이 얼마나 하루를 갖다 재밌게 만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상을 바꿔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버팁니다. 오늘은 뭐 하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게 있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계획을 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오늘 할 거에 대해서 대단한 뭔가 흥미로운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단한 계획이 아니고 단순한 계획들입니다. 산책 코스를 살짝 바꿔가지고, 아, 오늘은 이 코스로 가는데, 내일은 이 코스로 가면 아주 재밌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책 코스를 살짝 바꾸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쭉 갔던 공원이 있는데 다른 공원을 가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들 본다던가.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을 거는 도서관 것들이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서 바꿔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다리는 하루라는 점입니다. 퇴직 후에 삶이 무너지는 이유들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감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기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재밌게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퇴직 후 외로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술자리, 모임, 밤 약속. 그런데 문제는 돈도 쓰고 끝나면 더 공허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합니다. 공원에서 매일 보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사하는 사이, 등산 중에 잠깐의 대화, 이런 관계입니다. 깊지도 않고 부담도 되지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관계들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 방식에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관계 방식이 너무 깊고 질퍽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내가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톡톡톡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들, 그런 일상들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만든다는 거. 이것들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돈을 쓰는 취미가 아니라 시간을 쓰는 취미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돈으로 얘기합니다. 골프,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골프, 여기에 더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술일 거고요. 그리고 마음 먹고 하는 것들이 여행일 거고, 가족끼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외식 이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갖다가 그 즐거움을 갖다가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줄어들수록, 근데 결국은 삶이 같이 무너진다는 걸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사람들은 돈으로 하는 것들이 취미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걷기, 글쓰기, 사진 찍기, 도서관 다니기. 여러분들 이것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취미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시간에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이런 분들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삶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처음엔 심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재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종류의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재미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재미없지 않나? 그런 걸 하루가 채워지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는 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자극적인 하루는 금방 끝나지만 잔잔한 재미는 오래 갑니다. 퇴직 후 행복은 강한 재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만족감입니다. 이것들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힘들어합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들이 처음엔 좋은데 근데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아무 의미 없어도 괜찮은 시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은 혼자인데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편안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하루를 잘 보내겠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뭐 한 게 없네. 그래서 하루가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햇빛을 봤다. 아, 오늘 30분을 걸었다. 책을 갖다가 10페이지, 30페이지를 읽었다. 이걸로 내가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만족합니다. 결국 행복은 여러분들 거창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결과가 아니라
작은 기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루 종일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첫째, 기대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쓰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자기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기준을 가지고도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능력인가요? 절대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재미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방식이 달라서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루만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쌓여진 하루하루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는지 여러분들 직접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시간을 갖다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체를 못하고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퇴직자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하루를 갖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습관들을 꼭 만들어내셔야만이 퇴직 후에도 여러분들의 삶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퇴직 후에도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하셔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노후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 돈 없이도 재밌는 취미 가지고서 하루가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주말마다 궁을 가거나 아니면 능을 갑니다. 궁능은 서울 시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요.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가서 그 궁과 능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것 갖다가 지금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꽃들이 다 피어 있는 것들을 보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진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데도 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겨울에 갔을 때는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궁의 그 쓸쓸한 모습들을 능의 쓸쓸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라보면서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런 쓸쓸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준비를 해나갔을 때 내가 삶을 더 훨씬 더 여유롭게 즐겨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취미를 갖게 되니까 예전 같으면 시간이 남는 것들이 이렇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으면 궁에 가면 되지, 능에 가면 되지. 그것도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보람차고 그 와이프하고 가면서 오며 가면서 얘기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알차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를 하루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 없이도 하루가 행복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명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저희 인하대학교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해서요.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제 데려다 주러 갔다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했던 얘기인데 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전세 이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너 날 구박하는데 이 돈 받고 나면 너 나 얼마나 더 구박할 거냐.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받아도 구박할 거고 안 줘도 구박할 건데 이왕이 하면 그냥 주고 구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이 재산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 특히 우리 나이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알게 모르게 그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진짜 재산을 줄까? 나는 얘가 준다고 해도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유지될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들이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면 막 툭툭거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툭툭거리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재산까지 다 주고 나면 얼마나 툭툭거릴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미리 줬다. 그러니까 집도 넘겨주고 전세금도 다 보태주고 결혼자금도 다 해주고. 아마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선택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가 못 쓰고 죽느니 차라리 미리 자식들한테 주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색 때문에 노후에 사실은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은 생기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자 간에 아니면 모자 간에 갈등이 생기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만이 모자 관계, 부자 관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걸 주는 순간에 관계가 바뀝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습니다. 자식도 고마워하고 처음에 줬을 때 막 연락도 자주 오고 분위기도 아주 따뜻합니다. 그 뭐니 해도 이 뭐니가 오는 순간에 이 따뜻함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한 달가, 한 달? 길면 3달, 더 긴다면 6개월 정도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잖아요. 달라집니다. 이게 자식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나중이라도 나를 더 챙겨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건 받은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는 기대하고 있고 자식은 그 기대감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감정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편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소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말이 함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쉽게 상해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차 안에서 인하대까지 가는 동안에 가벼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와이프 짜증 섞여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주지도 않고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다 각자 기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기대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 차이가 분명히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는 무조건 을이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재산은 쥐고 있을 때 부모가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다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차 안에서 그런 구박을 한다고. 자식이 벼슬이잖아요. 저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는 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차에 가면서, 저 운전하면서 갔다 오는 동안에 저 계속 우리 아들 눈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마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아버지, 제가 가가지고 간호사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가방을 뒤로 이렇게 놓고 가방 좀 다시 달라고 뭐 꺼내게 해서 샀는데, 그 차 안에서 그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만큼 부탁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미 줄 걸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자식이 싫어할까봐 말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지금도 자식 앞에서는 을인데 돈을 주고 나면 병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의 힘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한 자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예요. 이런 요소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부모는 돈이라는 무게로 해서 눌러줘야지, 자식한테 그렇지 않아도 눌려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게 되면 완전히 자식 쪽으로 다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부모는 을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죠. 을보다 더한 병,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있어서 좋은 것들이 제일 큰 게 뭐냐면요,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특히 이런 것들은 저희 와이프가 심해요. 와이프는 돈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 심리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게 되는데, 지금은 돈을 안 가지게 되면 그 불안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불안한 노후를 갖다가 돈이 없는 것만으로도 가져가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거 아세요? 지금은 50대 되건데
60대, 70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더 요만큼 조급해져가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때는 이제 50대일 때는 나는 건강하니까 또 60대를 넘어가면 연금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70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 70대 되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비는 또 갑자기 내가 써야 될 큰돈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못 움직이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선택을 돌릴 수 없다는 데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준 돈은 여러분들 주는 것도 뺏어가다시피 뺏기는데 준 걸 갖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자식에게 준 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 빨리 줬구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주면 미안해서 주시는 겁니까? 이 차이가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까지가 있고요. 네 번째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조금만 늦게 줄 걸. 내 노후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듭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참고 혼자서 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눈물 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서와 방식입니다. 다 주지 말고요. 나누어서 주세요. 왜냐면 나눠서 주면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 때 노후자금은 반드시 남기고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를 갖다가 낮춰놓고 이걸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줘야 됩니다. 기대감이 높은 걸 주면은 절대로 자식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이지만 내 삶을 지키는 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자식의 재산을 미리 주면 관계도 바뀌고 그 순간부터 부모인 내가 을이었는데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을보다 병까지 더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주고 나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무슨 문제만 생길 때마다 후회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후회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식이 욕될까 봐 얘기 안 하고 마음으로 끙끙끙 앓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제가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들한테 재산을 받아왔던 경험들을 갖다 돌이켜서 보니까 이제는 보여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소갈이 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건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유산 다 그러니까 상속해주고 증여해주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탄 사랑은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세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처럼 며느리가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싸가지고 주는 거.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교회를 가면서 교회 갈 때 헌금이라도 내라고 며느리한테 좀 가볍게 주는 것들. 이렇게 해서 사랑을 갖다가 계속 순간순간 계속 주는 것들은 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한꺼번에 유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넘기는 일이라는 걸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사랑은 주되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넘기서는 안 되고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증여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증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면 여러분들은 노후에 여러분 혼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라는 뜻에서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집도 있고,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집까지 있고
저축도 하고 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한 60을 지나가지고 몇 년 뒤에 다시 못 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돈을 다 날렸다.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갖다 믿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다 날려? 뭐 사기당한 거야? 사업이 망한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단순한 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갑자기 불운이 와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할 건 60대 이후에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의 소름 돋는 공통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소름 돋는 공통점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이 공통점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벗어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대개 이런 사람들 한방놀이입니다. 한방놀이는 게 많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평생을 안전하게 살아왔다가 미쳤나 봐요. 갑자기 60 넘어가지고 한방을 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저축하고 그렇게 큰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 그런데 퇴직 후에 갑자기 이게 머리가 획가닥했었는지, 아, 이 돈으로는 부족한데 조금만 돈 있으면 더 불릴 수 있는데 지금 기회 아니면 없는데 하는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 갑자기 아,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유용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지인 중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 잘하는 소리에 헛가닥 넘어가가지고 투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업에 투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이냐면 판단 기준이 바뀐 겁니다. 원래 퇴직 이후에 투자는 안 잃어버리는 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게 작동하는 요소인데, 이때부터는 아, 내가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느냐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손실은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60대 이후에 망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상품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을 보고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모르고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인데 설마 날 속여서, 아, 설마.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설마가 사람 낳는 것 같아요. 설마 날 속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전혀 안 한 채 그냥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설명이 바뀌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가 설마하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형식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투자한 거 아니라,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의 오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람이 아니라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을 믿고서 투자한다. 제가 주변에 본 것 중에 다 100점 100패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더 큰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처음에 손실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아, 그래, 내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 여기서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 잃어도 돼. 9천만 원만 남기고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손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복구해가지고 1,000만 원 잃었는데 이걸 붙들고 있다가 한 적어도 1,000만 원 더 따야지. 조금만 하면 더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억을 넣었던 걸 갖다가 더 보태가지고 5천억을 갖다 더 넣어가지고 1억 5천까지 확대합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이미 잃은 돈이 아까워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을 손실 회피 심리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작은 손실을 끝날 수 있는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면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예전에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손가락 하나로 끝날 일을 갖다가 이제는 목을 쳐야 될 일까지 확정됐다. 그때 잘못했다고 고개 숙였으면 될 일 갖다가 너가 팍팍 우겨가지고 너 이제 목을 쳐야 된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잃어버린 거, 이미 잘못된 실수를 갖다가 복구하려고 하는 순간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더 위험한 선택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까지 확장되냐면요. 작은 손실 하나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커져가지고 목숨을 잃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늘리는 데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노후의 차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돈의 역할을 착각합니다. 60대 이후에 돈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시기에 돈은 늘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상황, 이걸 버텨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돈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그 탄탄한 삶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무너지는 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단순히 통장만 비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존감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렇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습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갖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자산을 다 늘린 사람 공통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성실하게 살아오다 갑자기 60대 이후에 한 방울 노리게 되는 사람.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돈에 들어올 수 있는 투자의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그냥 돈을 다 맡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60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손실을 인정하고 발로 빼야 되는데 여기다가 더 투자를 더 확대해서 큰 손실로 진짜로 목이 날아가는 손실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돈의 역할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은 이때부터 60대 이후부터는 뭐냐면 늘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지켜야 될 거는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60대 이후에 하는 선택들의 투자에 공통적으로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이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불리는 게임이 아니라 지키는 게임이라는 거.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면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은 60대 이후에 계속 망하고 있는 공통점 5가지의 인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탄탄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직을 하면 제가 먼저 이제 퇴직을 한 벌써 이제 5년 차이기 때문에 아는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하게 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돈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죽음이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마 돈보다 더 치명적으로 상처가 되는 것들은 자존감이 사라진 거, 이걸 겁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명함 하나만으로 모든 거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 다니면 삼성전자 다닌다는 거 하나. 그래서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면 삼성전자 다닙니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무슨 일 하세요?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것이 답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 이 질문이 제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 무너진 자존감을 갖다가 채우려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마음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내가 잘못됐다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 채워야 되죠. 근데 그 찾으려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퇴직 후에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퇴직 이후에 자존감을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들이 자존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3가지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이 3가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 행동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얘기하면 뭐냐면요. 과거의 얘기로 여러분들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퇴직 후에 제가 주변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과거 얘기 꺼냅니다. 나 옛날에 모 그룹의 상무였어. 나 그 모 그룹 다닐 때 내가 하던 일이 뭐였던 줄 알아? 그때 나 만나려고 사람들 오면 평균 웨이팅이 5명, 10명이었어.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알아? 처음에는 뭐 이런 대화들, 일부 뭐,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일부 대화, 이런 대화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부분 얘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모든 대화의 중심으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심 얘기로 갈 수밖에 없냐면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그 얘기에 1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계속해서 들려주지만 반복해서 그 얘기를 들려주지만 점점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상대방은 나를 갖다가 멀리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멀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나 무시하네. 이 사람이 나한테 요즘 연락 안 하네. 이건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피로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면 3-4시간 동안 같은 얘기를 갖다가 반복하면 진짜 피로가 느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유를 만들어야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피로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직책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던 그런 화려했던 경력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꼭 돈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두 번째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을 갖다 이렇게 주는 거. 모임에 나가면 집에 가가지고 후회할 걸 줄 알면서도 카드를 일단 딱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이거 하나 좀 있으면 좀 폼이 나겠는데 해가지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 있어 보이고 사람들 베풀지도 알고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그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가지고 있겠죠.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돈이라도 써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아. 이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사람들의 관계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저 사람은 돈이라도 써야지. 저 사람은 인정받는구나. 이런 심리들이 상대방도 깔려 있고요. 내 안에도 그런 심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 순간에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은 여러분들 절대로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감들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으로 관계를 만들겠다는 생각 아예 끊으셔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굳이 애써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무리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 이후에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인데, 그리고 본인한테 절대 필요하지도 않는 부탁인데 그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도 억지로 막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몸이 힘든데도 괜찮아. 그래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걸 확인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또 어찌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을 더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몸이 지치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혹시 살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나답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러니까 퇴직 후의 삶은 이 질문 하나로 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존감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에 답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자존감은 남이 아니라 내 기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보냈는가? 이것만 가지고 자존감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고 있는가? 세 번째 부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게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금부터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퇴직 후에 자존감을 채우려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동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나요? 과거의 화려한 경력 얘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없는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갖다가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잠깐으로 버틸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무리하게 끝나는 그 순간은 더 큰 공허감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과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남의 인정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뭐냐면요, 지금의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자존감이 생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화려한 과거의 경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남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해가면서 호의를 계속 베풀잖아요. 그 호의가 그 사람들한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무시하면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켜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나 자신이다. 이 한 가지만은 명심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자신감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 방식,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가는 방식들이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그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을 갖다가 깊게 들어본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해 드렸던 게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지 말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을 움직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거, 이런 시작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퇴직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행복감을 지켜낼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여러분 몸 안에 습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것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